금감독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제일모직 이재용 최대 삼성 주주였던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 아래 그룹 참모조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래전략실 분식 주도로 회계 의혹. 검찰이 공장 바닥에서 공용 서버를 발견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노경종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을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파트너 변호사로 소송 분쟁 해결 프랙티스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로는 재산진흥범죄, 투자범죄,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나 금융투자 분쟁 등 이런 업무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해 볼 판결은 판결문의 분량이 무려 1,600쪽이나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정말 뼈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피고인인 그 사건의 피고인이 몇 명이냐 하면 총 11명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본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5명, 그리고 삼성물산 3명, 삼성바이오로직스 2명 해서 이렇게 총 11명이 다 같이 공모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2018년 11월경에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정도 전인 2020년 9월경에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1, 2주 간격으로 계속 재판을 해서 공판을 무려 106회나 진행을 했어요. 혐의 범죄 사실도 엄청 많습니다. 총 19건이나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무려 16건의 범죄 사실이 있고 업무상 배임도 1건이 있고 외부 감사법을 위반했다라는 것도 2건이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구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형량을 보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법원은 판결 선고 결과 19건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검찰이 여러 가지 19개나 되는 범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체 핵심이 뭐냐라는 부분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검찰이 주장하는 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재용 그리고 미래전략실, 삼성물산의 주요 관계자가 공모를 해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및 강화라는 개인적 목적으로 2015년경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당시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여러 부정행위 내지 시세 조정이 있었고 합병 비율도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이 1대 0.35 비율로 불공정하게 정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이재용 그리고 미래전략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로직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주요 관계자들이 또 공모를 해가지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로 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시 그 로직스의 핵심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줄여서 에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피스에 대해서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제약사가 49.9%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그리고 또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직스가 에피스의 단독으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같이 지배권을 행사하니까 지배권이 약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이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에픽스의 콜옵션 권리 등 지배력 관련 사항을 은폐를 해서 공시를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허위 공시를 했고 거짓 공시하고 나서 합병이 되고 나서야 회계 처리를 해서 다시 변경을 했다. 이게 바로 회계 부정이다. 라는 내용이 검찰이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은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게 당연히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결국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2015년경 당시에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대신에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의 23.2%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였는데요. 다시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의 19.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7.2%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7.2%의 지분만큼이요. 자, 여기서 이때 중요한 거는 삼성물산은 또 삼성전자의 4.6%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과는 달리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4.6%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걸 추려보면요. 2012년 12월경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의 G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건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의 문건들이 이때 이미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5년 5월에서 7월경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사회 합병 결의가 있고 이어서 주주총회에서도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5년 9월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16년 3월경에 로직스의 자회사 에피스에서 회계 처리를 변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공시는 그로부터 1년 전인 합병 전이죠. 15년 3월경에 있었어요. 이때는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이 되고 나서 내용이 변경되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걸 본 시민단체에서 2016년경에 이 행위는 이재용 회장이 불법 승계 및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 해부터 금감원에서 지금 이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 관련해서 감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 후 2018년 11월경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에피스 허위 공시 그리고 분식회계 관련해서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다 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2019년 5월경에 로직스, 에피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검찰이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자료들이 결국엔 다 재판의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사실 이게
유죄의 증거로 하나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경, 그로부터 3개월쯤 후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큰 형사 사건이 있었죠.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 내용을 판결문에 설시합니다. 그 내용은 제1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이재용을 위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으로 이거 굉장히 유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해인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마친 후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자, 범죄 사실 19건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중요한 거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합병을 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요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전단적 합병 결정을 했다. 이게 뭐냐면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먼저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회 개최나 이런 것들은 다 요식행위였고 이런 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의 발표였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시작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1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 정보도 은폐하거나 가장해버렸고 합병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많이 유포했고 또 제1모직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재용 회장과 그의 주요 담당자들이 함께 공모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업무상 배임이나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할 때 부정하게 회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법원의 판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하자면 1시간도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제가 추려봤고 오늘은 그 5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법원의 판단 가장 중요한 거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결국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그룹 혹은 제1모직 삼성물산이 왜 이 합병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은 뭐였죠? 검찰의 주장은 제1모직이나 삼성물산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이재용 회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 합병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경에 그로부터 한참 전에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한 거 이게 결국엔 핵심 아니냐 이게 중요한 증거 아니냐 결국 삼성물산과 제1모직을 합병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는 그런 속내가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강화를 하려는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는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합병에는 금산분리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여러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삼성물산이 당시에 성장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합병을 해야 되는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영권 승계 강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사업상 필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G 문건도 이게 뭐 회사를 어떻게 해먹으려는 그런 약탈적인 승계 계획안이 아니고 정말로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를 한 거일 뿐이다. 그렇게 뭐 나쁜 의도, 완전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을 겁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이재용 회장에 대한 승계 작업의 일환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법원이 판결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주장은 뭐냐면 이미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관련 사건에서 승계 작업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 1심에서 이거에 반하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거는 승계 작업을 했다는 거지, 그 승계 작업이 삼성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할 때는 경영권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계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물산과 관련된 삼성물산의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들어간 거고요. 심지어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검찰에서 이재용 회장 내지 그 주요 관계자가 했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했던 작업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 이 투자자들한테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중요 정보는 은폐해버렸다,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 시세 조종도 했다 이런 내용인데 법원은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허위 정보가 아니라고 봐버렸고요.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가 아니다 라고 봤고, 허위 호재라는 주장은 아예 전제부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시세 조종 주장 관련해서도 법원이 대충 판단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매도 매수 주문별로 검토를 다 구체적으로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수많은 부정한 행위 방법에 대해서 법원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재용 등 관계자들이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여러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물산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있어서 제일모직이 훨씬 유리하게 가져갔는데 이거는 뭔가 하여간 조작을 가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췄기 때문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것 관련해서 법원에서 중요하게 본 거는 합병 비율이 조작되었다거나 불공정하다거나 또 물산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심지어 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검찰 주장을 단순히 인정하지 않은 걸 넘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줘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 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해서 허위 공시를 했다, 회계 부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 내용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려 400쪽에 이르는 판결문인데 정말 핵심만 얘기하면은 이 공시의 내용이 회계 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는 거랑 그리고 이재용 내지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허위 공시를 하거나 부정 회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로 들어가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간의 기업 인수 합병의 목적에 대해서 법원이 가지고 있는 시각, 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은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합리적인 사업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필요한 기업의 업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시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그런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시각이 향후에 비단 삼성그룹만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내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 기업 인수 합병을 하는 그런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원이 내놓은 이 판결 내용이 다소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경영권 승계 내지 지배구조 강화라는 하나의 목적, 그리고 또 사업상 필요라는 목적, 이런 것이 이 사건에서 둘 다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대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 것이 적법한 건지 위법한 건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향후에 극단적으로는 뭐 사업상 필요가 뭐 1%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나 논리도 가능은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이 불분명한 부분으로 남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형사증거법에서 아주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의 특성상 물리적 대상을 일단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니까 일단 어떤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종국적으로 얻고자 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증거는 그 전자기기 내에 있는 전자정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선별 절차를 잘 진행해야 된다. 이 선별 절차에 대해서 절차적 적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또 이 선별 절차에 피의자 내지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 두 부분을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위법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아무리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해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2019년 5월경에 로직스 에피스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해서 굉장히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 많은 증거를 다 법원에 증거로 냈죠. 그런데 법원은 선별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피의자 내지 변호인에게 적법한 적절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의 무죄 판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은 아마 항소심에서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야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그런 사건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연락처로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